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중심으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일본이 다시 국제사회로 돌아오겠다는 의미도 있고,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은 이 태평양 전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속칭 도쿄 재판, 정식 명칭은 극동 군사 재판을 46년부터 48년까지 열게 됩니다. 이 극동 군사 재판에는 전쟁 범죄 혐의로 한 60여 명 이상이 지명되었고요. 28명이 정식으로 기소가 되고 25명이 처벌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처벌당한 사람 중에는 한 7명 정도가 사형을 당하고, 이 일본 총리였던 도조 히데키와 왜 6명이죠? 그 다음에 종신형이 16명, 유기금고형이 3명, 판결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2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쿄 재판은 여기 내용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허술한 재판이라는 평이 많아요.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주요 일본 왕족은 그리고 일부 핵심 관료들은 처벌을 면했고, 전쟁을 일으킨 내각의 장관이었던 기시 노부스케는 이후에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여러 가지 범죄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도쿄 재판은 지금까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천황과 당시 관료와 재벌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일본의 최고 통수권자는 천황인데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천황은 아무 책임도 없다. 이런 것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었죠. 그리고 나치 독일에 대한 니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비교해서 상당히 졸속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니른베르크 재판은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에 관한 국제재판이었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재판을 비교하면 기소당한 사람이나 사형당한 사람 이런 숫자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소된 전범의 숫자만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나치 독일의 핵심 지도자들, 처벌을 받아야 할 핵심 사람들은 이미 죽거나 자살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처분을 한 건데, 일본은 유력한 정치인들이 자살을 하거나 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처분을 받지 않고, 대표적으로 기시노부스케 같은 사람들은 당시 전쟁 중에 아주 유력한 일본의 관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분을 받지 않고 1950년대에 일본 총리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일본 정치계의 거물로 활동한 것을 보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졸속 재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천황은 분명히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일본 제국 헌법을 생각을 한다면 천황은 이 일본의 모든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통수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런 처분도 없이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은 서로 비교가 되면서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졸속 재판이었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생체 실험을 하고도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도 비교를 할 수 있죠. 재판의 대상이 니른베르크 재판 고위군 전범 예외 없이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도쿄 재판은 고위군 전범 대부분이 면책을 냈고,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도 전범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앴기 때문에 계속 전범이 발견이 되면 처분을 당하는데, 국내법상 일본은 전범에 대한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전범으로 규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후에 총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체 실험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서 인체 실험을 한 것은
철저한 처벌을 받았는데 도쿄 재판에서 이 일본 쪽에서 생체 실험을 한 것은 제대로 된 처분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 반성도 이 두 나라 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일본은 계속 우익 세력들이 계속 전쟁 책임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이나 전쟁 규정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최종 책임자인 천황도 처벌을 안 받았는데 왜 후손인 자기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주변국들에게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본은 제대로 된 이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굳이 뭐 정치적인 논리나 아니면 뭐 계속 찌질하게 우리나라가 달라붙는다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일본의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신사인 야스쿠니 신사에 전범으로 처벌당한 7명의 유골이 합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가 현충원 같은 곳이라고도 볼 수 있어. 물론 그런 형태의 그 묘지는 따로 존재하지만 여기에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고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특히 총리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참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전범으로 처벌당한 태평양 전쟁, 그 이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킨 주역들이 모셔져 있는데 여기에 일본 총리가 자꾸 가서 참배를 한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의식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주변국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작 일본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태평양 전쟁 전몰자 요역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충원 같은 곳은 사실 여기인데 외국 정부 요인들이 태평양 전쟁 희생자들을 참배할 때는 이곳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굳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도 아닌 대표적인 신사이기는 하지만 그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꼭 전범들이 모셔져 있는 곳에 가서 참배를 한다는 거지. 자, 그런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52년까지는 연합 점령기 미군정이 일본을 다스렸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51년에 맺어지고 그게 52년에 실효가 되면서 일본은 다시 독립국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맺어서 일본이 다시 국제사회에 복귀하긴 하지만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이나 식민지 지배 사과나 배상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일본의 피해를 본 아시아 각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대립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1951년이면 6.25 전쟁으로 바빴고 인도나 미얀마는 강화조약 자체를 반대해서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내전이나 혼란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여하거나 하지 못한 상황이었단 말이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당사국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다소 참여하지 못했는데도 이 강화조약이 체결돼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당연히 이 냉전으로 인한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때문입니다. 자,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전 세계 냉전이 급속도로 전개되었고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47년에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공산주의와 대결 태세를 정비한단 말이야. 자, 그런 입장에서 미국은 일본에 대한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쿄 재판도 어느 정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면도 있고 또 중국의 국민당 정부도 공산당에게 국공내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동아시아의 핵심 기지는 중국이었는데 일본으로 핵심 기지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철저하게 처벌한다 이것보다는 일본을 빨리 재건시켜서 국제사회에 복귀시켜서 동아시아의 교두보가 되는 것을 구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을 강대국으로 되살려서 미국 편으로 육성해서 공산주의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미국은 생각을, 동아시아 정책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 비군사화니 민주화니 이런 거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 중국이 이렇게 공산당이 승리하고 국민당이 패배한 시점에서 동아시아 핵심 기지로서 일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시 강대국으로 되살려야 한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결과가 조금은 빨리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맺어져서 일본이 독립국으로서 다시 돌아온 날에 미국은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해서 미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미일 안보 조약에는 일본 영토에 미군이 주둔하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미국이 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다른 피해 당사국들이 인정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밀어붙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시기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이고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판단으로 아시아 반공기지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돌죠. 뭐 당시 한국 전쟁 시기에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가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이것이 천우신조고 일본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말 자체는 사실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라는 근거는 없어. 근데 왜 이 얘기가, 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느냐? 그것은 일본의 경제가 6.25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일본은 부활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간 순서는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한국 전쟁까지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 일본을 다시 국제사회에 복귀시켜서 동아시아의 반공기지로 만들 필요성으로 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간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